디자인이라는 그 장르로 해서 공연이나 아니면 전시나 다양한 영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유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는 레퍼런스 자료로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감이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하나의 사례를 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과정 같은 거를 제가 경험했던 거나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사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이게 전 정권, 전번 정권 정도 때부터 융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융복합이라는 그 책도 있고, 예, 책을 한번 보셔도 좋아요. 근데 그 책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주장하는 그거하고 좀 달라요. 책 내용이. 특히 이제 컨버전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컨버전스 뭐지?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비빔밥 같이 이렇게 잘 섞으면 컨버전스인가?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거 관심이 있으시면은 보통 사회적으로 이제 아젠다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렇게 그 추진력을 얻어가지고 그 정책을 방향으로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막연하게 이렇게 듣고 단어가 그냥 뭐 합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 원론 서적이 있어요. 서적 책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그런 근본의 어떤 그 중심에 있는 책이 몇 권이 있어요. 원서를 찾아서 뭐 번역된 책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 보시면은 그게 이제 과연 내가 그 들었던 그 매스컴에서 맨날 나오는 중복합이 과연 같은 건가 아닌 건가 이걸 분별점을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보통은 도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워딩들을 멋있는 워딩들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실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컨버전스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이게 한 6, 7년 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좀 막 단어를 막 쓰길래 사실 저도 그때 궁금해서 좀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볼록 렌즈가 빛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를 집중되는 것 같다가 이제 광학 용어로 썼던 게 저런 말인데 내용 뜻을 보면은 이 비빔밥 같은 거 보면 이제 다양한 재료를 넣고 막 이렇게 비비잖아요. 뭔가 좀 한국스러운 융합이 이루어진 것 같다 막 이런 기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이제 컨버전스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는 그 다양한 요소들이 원형질을 딱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이쪽에 이걸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막 섞는 게 아니고 각각의 다른 요소들을 그대로 원형질을 보존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딱 적합하게 맞닿아 있는 상태를 컨버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니까 이제 뭐지 내가 그 융합을 잘해야지 이제 미래적인 인간일 것 같고 그러지 막 융합을 막 하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뭔가라고 이걸 자꾸 생각을 해봐야지.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컨버전스 같이 이렇게 접점을 탁, 그 사람의 그 RP를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걸 이렇게 굉장히 그 적합한 상태로 그 관계를 탁 이렇게 조직을 할 것인가가 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파인아트 쪽 처음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 쪽을 하다가 지금은 막 두 개 다 하고 있어요. 파인아트도 하고 커머셜도 하고 그런데 이제 20대 때 이제 파인아트 할 때는 막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뭐 뉴욕에 화廊가 가가지고 뭐 이쪽에 있는 갤러리 큐레이터들하고 막 관계를 막 형성하고 막 이런 걸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나이가 뭐 20대다 그게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본인 아이덴티티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컨버전스 할 거리가 생겨요. 근데 그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없다고 하는 상태고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 관련해서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섞고 막 융합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일단 이제 본인만의 그게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데서 시간을 더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컨버전스 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함 같은 거죠. 명함 만났을 때 이렇게 주잖아요. 서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딱 주잖아요. 상대방도 주고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비전 있는 걸 해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뭐 너무 마음만 앞서가지고 관계 형성하는 데다가 막 에너지를 막 젊었을 때 다 쓴다든지 그런 거가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다 치면은 그 사람은 대부분은 그 유명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일반 대중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유명하고 셀럽이고 이 사람은 별로 안 유명한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개개인마다의 선택 사항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뭐 셀럽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발언권을 많이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반대로 또 유명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유명해지는데도 시간 많이 들어가거든요. 맨날 어디 이렇게 취재 나오면 계속 이거 응대해줘야지 뭐 사람 막 상대해줘야지 기자들도 막 이렇게 뭐 해야지 되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노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게 그 개개인마다 방향이 다르실 테니까 뭐 내가 뭐 젊었을 때 막 유명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억울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차피 다 순서하고 그 단계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그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좀 준비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컨버전스 할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연락 와요. 요즘에는 그 SNS도 되게 글로벌로 다이렉트 메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가 제가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이슈될 만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해외에서 바로 연락이 와요. 다이렉트 메일로 그냥 와요. 연락이. 그래서 너 누구냐 뭐 하냐 나 이런 거 했는데 뭐 같이 해볼래 말래 막 연락이 바로 와요. 되게 쉬워요.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가서 막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발품 팔아가지고 막 포트폴리오 갖다 주고 막 만나고 막 얘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그런 거니까 그 속도 자체가 지금하고 그때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요즘에는 그 본인 IP가 굉장히 중요하다. 뭔가 있어야 돼 자기 거가 카드가. 뭐 후아유 그런 게 딱 난 이런 사람 다 이렇게 할 만한 게 있어야지 좋아요. 그래야지 그걸로부터 이제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 영역을 좀 넓힐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도 더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앞에 것들은 그 그냥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올해 5월 달에 젊으신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5.18 40주년이었어요, 올해가. 5.18 40주년이어가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복합1관이라는 그 홀이 있어요. 거기서 미디어 아트 전시했던 거예요. 이게 한 두 달 정도 하고 원래 연장 전시가 하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멈췄습니다. 한 두 달 정도 하고 근데 뭐 그런 전시를 했었고요. 이게 그 메이킹 영상 만들어진 건데 한 4분 30초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막 구구절명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보시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시간과 공간이 트랜스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로 웜홀을 이해하는 거죠. 웜홀이란 건 원래 이제 아이덴티티는
부적 광장에 있는 동시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객들은 언어를 통해서 과거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스트레스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천정에 매달려 있는 그 거대한 거울이 가정과 동시성에 대해서 읽으시는 강한 현재를 도시법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토리를 갖고 있으니까 비주얼 스토리를 만드는 비주얼 항상 미디어 스토리를 경험을 하면서 가상의 미디어인데 현장성을 가지고 실체에 다시 연출되는 그런 방식인데, 거울이라는 오브젝트 통해가지고 가상의 가상과 통합해 볼 수 있는 거.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도구를 쓰려고 썼냐면은 약간 시간의 흐름을 정방향이나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빠르게 보거나 그러게 하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키네틱 활용해서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결국에 힘에 의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별자리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잡지 않고 그 모형 소리가 큰 피아노 같은 작품에는 엠머턴이 그런 톤들을 불빛을 활용해가지고 불빛의 움직임을 갖다가 시간이나 중력이 속도를 움직이나 빨리 움직이나 조절하는 그런 거 하는 걸 좀 싶었어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거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간에 활용되어 있는 비주얼 스토리 영상에서 간단한 모델을 보면서 디스크트 해보기도 하고, 실제 공간에 들어가서 경험하기도 하고, 특히 또 하나의 언어가 되고 무한 반상과 경험하는 거. 그래서 일상적이지만 거울, 레이저, 이런 것들은 누구나도 접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일상적이지 않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을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아오는 거죠. 요소를 좀 활용해갖고 교육도 제가 원래도 이렇게 좀 발음이 안 좋은데 저것도 좀 발음이 일단 저게 이제 그 미디어 설치 미술 작업을 했다는 거기는 사실 주제가 있어요. 주제는 이제 5.18이라는 그 얘기인데, 5.18이 가지는 그 현대성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 영어로 하면 현대성은 이제 컨템포러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근대 다음에 현대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 현대성은 이제 컨템포러리 한다는 이제 동시대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진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현재의 2020년도에 가질 수 있는 그 사건에 대한 그 동시대성 요소 같은 거 어떤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표현을 해야지 지금 현재 2020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 장면이 만들어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이 작업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제목이 이제 윈드스케이프라고 그랬는데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바람 풍경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만든 건데, 그래서 그 사운드의 움직임을 갖다가 이 키네틱으로 만들어서 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뭔가 조형적인 요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1단계 컨셉 디자인 할 때는 막 신나요. 막 생각하면 막 다 될 것 같고 하는데, 이제
2단계, 3단계 가면서 막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게 셋업할 때 이제 뚜껑을 이렇게 빼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거의 뭐 손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이게 장치들이 막 이게 400개 정도 이상 되는 장치가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 오차 없이 계속 메모리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계속 런타임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거는 그 아까 그 공연 같이 이렇게 시즈널도 아니에요. 템포럴이에요. 이거 해놓으면은 제가 적어도 30년 이상은 저기 매달려 있을 텐데 그런 상황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밀라노 엑스포에 아트 디렉터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굉장히 한 6, 7m 정도 되는 캔 공장 같은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벨 없는 그 알루미늄 캔 있잖아요. 깡통. 그게 가득히 쌓아져 있는 게 이제 회전되면서 거기에 영상이 프로젝션 되는데 그 프로젝션 된 영상이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 캔 안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것 같은 그게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발상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를 근데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축소 버전이에요. 풀 버전으로 할 때는 엑스포가 6개월을 하거든요. 여수 엑스포는 3개월짜리였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거를 이 회전 속도하고 문제가 안 생기게 하면서 이걸 프로젝션하고 싱크를 맞춰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생각은 간단한데 항상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그런 예상치 못했던 그 어려운 상황들이 물리적으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제품 만드는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유통을 하는 그런 업이 아니라서 똑같은 일이 거의 두 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계속 다른 일이라서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한다 그래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보통 AT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아트 앤 테크놀로지가 뭔가 좀 다른 요소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년기 교육이 좀 잘못돼 있다는 생각도 좀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사실 그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어 뭐, 뭐 문과 이과 서로 이렇게 막 농담삼아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디스하는 내용도 있을 그 하나의 그 예 아니겠어요? 사실 근데 그 원래 옛날에는 그게 하나였어요. 아트 앤 테크놀로지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사실 그게 아트 앤 테크놀로지 근원이 사실은 원류가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창의적인 뭔가를 계획을 하고 그걸 만들어내고 구현해내는 것에는 이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술이 예술이에요. 그 기술이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같이 골고루 이렇게 딱 구성이 됐을 때 이제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공상만 하는 것들하고 실제로 뭔가 구현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전시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거는 안 보이니까 그런 과정은 잘 모르실 건데 사실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것도 이 어떤 이렇게 이 로테이트 되는 어떤 형상이 이렇게 회전되면서 메스가 형태가 바뀌는 뭐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게 있었고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환경 조형물 그러면은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요. 대부분 작품들이. 그리고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 경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작품들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제한적으로 이머시브한 상황을 만들어낸 연출이 아니라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폭이 좁은 대신에 좀 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심리적인 상태를 안정시켜 놓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어디 인터넷 사진 봤는데 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루블 박물관 가면은 모나리자도 있고 막 너무 유명한 작품 너무 많잖아요. 근데 모나리자 말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유명한 작품들 앞에서 사람들이 그 작품 안 보고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장 저는 약간 그런 오해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예술이라는 것들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산대라는 거 있거든요. 산대? 산대놀이 하다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산대가 뭐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때 당시에 산대는 가장 예술과 하이테크 기술이 접목돼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산대냐면 산인데 산이 이게 움직여요. 옛날에 지금 말하면 이제 오토마타 같은 식으로 움직이고 이제 그런 요소들은 옛날에 그 예전부터 그 스위스 시계 같은 거 보면 막 기어박스 막 맞물리면서 이게 그런 거 보통 이제 오토마타라고 하거든요. 그 구동 방식으로 안 하고 그런 물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오토마타 인형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에 선두에 있었던 게 산대놀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르나 뭐 작품 같은 것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지금 시대를 그때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면 그때 당시에 제일 핫했던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그때 이제 항상 이렇게 그 트랜스 아방가르드에 그냥 꼭지 찍는 작품들이 기억이 남는 작품들로 됐던 것들이에요. 지금 보면 고루하죠. 그거만 가가지고 그 수많은 진짜 명작 그림들과 조각품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진짜 기억도 잘 안 될 정도로 그런 걸 텐데 그 시대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남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2020년도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근원은 뭐 얘나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주춤거릴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동시대적인 그 컨템포러리가 현대성이라고 하면은 가장 동시대적인 거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현대적인 거고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현대적인 거 해가지고 좀 작품으로 봤을 때 좀 덕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과거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작품들도 다 그랬어요. 대부분 다. 그때 당시엔 격이 떨어진 작품이었어요. 왜냐면은 항상 이렇게 그 다다라는 개념도 있고 그 트랜스 되잖아요. 개념들이 그 이전에 그 과거에 그 선생님이나 그 선배들이 했던 걸 갖다가 뒤집어 거부를 해야지 그 다음 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이제 그뭐 문학과 예술의 역사였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하나 지금 현대에 지금 살고 계시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동시대적인가만 고민하면은 너무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는데 이 현대인들은 보통 자기가 그러니까 타인의 자아를 갈망한다 그래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뭐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갖다가 자기가 그냥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물어봐요. 주변을 자꾸 쳐다보고.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내 친구들보다 내가 조금 사회적으로 좀 나은 것 같으면 내가 그럼 나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너무 많아요. 현대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 자기의 그 영역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냉정하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또 뭐 어떤 작품을 하든지 간에 좀 더 좀 근본에 가까운 것들을 방향을 좀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그게 처음에 했던 얘기랑 또 연결돼. 그래야지 자기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그것 가지고 어, 다른 파트의 어떤 사람들과 더 컨버전스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죠. 사실 이게 그 아침에 눈 떠가지고 잘 때까지 스마트폰과 모든 그 링크된 환경 속에 있는 건데 자기의 영역을 계속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저도 맨날 스마트폰 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인데 하여간 이것도 그 자료를 나중에 좀 드릴 테니까 그냥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음,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런 이제 키네틱 작품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 구조, 이 스피어가 이렇게 움직이는 키네틱 구조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호버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요즘에 요즘에는 보통 처음부터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되게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이제 그 직원들을 뽑아도 그 컴퍼니를 만들잖아요. 그 직원들을 뽑아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스펙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 같은 애들을 그냥 막 뽑아요.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냥 가리키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20년, 30년. 너 정년 퇴임할 때까지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옛날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무슨 신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갖다가 막 트랜스폼 시켜가지고 그 구성들이 그거를 하게 만드는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에 가서 삽니다. 그냥 얼마입니까? 그냥 사요. 그래가지고 뭐 한 번에 그냥 그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이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요즘에는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해외 큰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은 없어요. 다 대부분 다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가지.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스터디 해가지고 메꾸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 새로운 거를 공부하면서 익히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좀 손실이 너무 커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사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빨리 익히고 그냥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는 게,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저는 이 시대에 있어서 되게 스페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미디어 파사드 쪽을 한다 그러면은, 미디어 파사드를 제가 예를 들어 할 줄 모르는데 그걸 공부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일단 그거만 해도 몇 년 걸리거든요. 그게 맞는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상황마다 어떤 것들은 이제 좀 본인이 익혀서 본인만의 이렇게 뭔가 코어, 나는 이런 거다라고 딱 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너무 많은 걸 갖다 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시간이, 세월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너무 철저하게 세우면은 실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계획은 좀 이렇게 스키매틱 정도만 러프하게 세우고, 이거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정도까지, 타진까지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보다는 이제 몸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계획을 아무리 자세하게 세워도 실제로 실행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너무 자세하게 세우는 게 그 쓸데없게 돼버려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예상, 뭐 미래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정도만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일단 그냥 자기를 거기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 만나면서 그걸 풀어나가야지 그게 다음 스텝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너무 조심조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쿨하게 모르면 모른다. 난 여기까지 알고 뭐 이쪽은 내가 잘 모르는 건데, 그냥 뭐 그러면서 그 아는 사람한테 가서 뭐 서로 도움을 얻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빨리 만들어가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특히 이제 기술 쪽이나 엔지니어링 쪽 같은 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한도 끝도 없어요. 요즘에 뭐 AR, VR, XR 막 다 그런 것들 뭐 듣긴 많이 듣는데, 그거 제대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해보려면은 해보는 데만 해도 이게 몇 년 걸려요, 또.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알긴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자기 본인의 포지션을 좀
찾아가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하나하나마다 뭐가 많은데요. 일단은 그냥 뒤에 그 이전에 그 R&D 사업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캔 공장 그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언제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작이 한 5년 전쯤에 그냥 되게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요즘에 그 파사드니 이머시브니 막 그래서 MR이라고 그러잖아요. 믹스드 리얼리티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실제 오브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어, 비디오 같은 그런 미디어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제 이 물건인데 다른 오브젝트처럼 이렇게 인지되게 하는 막 그런 거 MR이라고 하잖아요. 믹스드 리얼리티. 그런 것들이 그런 사례들이 막 나오기 막 많이 나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이거 옛날에 혹시 그 젊으신 분들에서 터미네이터 영화를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그 T-1000이라고 경찰이 있거든요. 경찰이 이렇게 액체 인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태가 막 바뀌어요. 막 녹아서 이렇게 액체로 됐다가 막 만들어지면 다른 형태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건데 그거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리지드한 오브젝트에다가 MR 같은 개념을 섞는 것보다는 이게 움직이는 오브젝트에다가 이걸 갖다가 변형되는 오브젝트에다가 그, 그 믹스드 기술을 갖다가 섞어서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아 이걸 좀 개발을 좀 해봐야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뭐 갑부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사비로 이걸 갖다가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개발하고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하기가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콘텐츠원에다가 제가 이제 수요 제안을 냈어요. 수요 제안이 뭐냐면 이제 매년마다 R&D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콘텐츠원만 해도 근데 거기에 어떤 사업을 R&D 하면 좋을지 관련해서 의견을 받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수요 제안 내는 기간이 있어요. 1년 중에.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막 이렇게 스케치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 제안을 냈어요. 냈는데 그게 됐어요. 돼가지고 그 콘텐츠원에서 그게 사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사업으로. 사업으로 나오면 또 그냥 제가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똑같이 또 컴피티션을 통해 가지고 수주를 1등을 해야지 그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R&D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정은 되게 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하여간 어, 왜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해외하고 한국하고 조금 질감이 좀 다른 게 예를 들어 이제 중국 같은 데는 그 오히려 콘텐츠가 괜찮다고 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요.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R&D 한다 그러면 R&D 하는 척 하는 R&D는 안 해요. 그건 다 사실은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게 그걸 국가에서 좀 주도해가지고 콘텐츠나 이런 데서 R&D 사업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연구비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이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는 그 기관이나 그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R&D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또 단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런 지원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기업들이 그런 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시장에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거를 R&D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게 잘 안 되면은 그냥 접어야 되는 겁니다. 꼭 쪽박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딱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여간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구가 다 끝나면은 어떤 그 입체 서페이스가 매스 덩어리가 이렇게 막 가변이 막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그 프로젝션이 트래킹 되는 게 이제 맞아가지고 이게 막 이 형태가 됐다가 저 형태가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변되는 것 같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계획은.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수요 제안서를 내서 사업을 생겼고 사업 자체가 생겼고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코업을 해야 될 그 팀들을 이렇게 찾았죠. 찾아서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그 기관은 약간 나라 기관, 연구기관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 설립 목적이 그 중소기업 같은 데서 R&D를 직접 하기에 그 굉장히 많은 자금과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 뿌리 기술 같은 거나 그런 것 쪽으로 해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그 어느 정도 서포트를 좀 해줘라 라는 개념에서 만들어 놓은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소에 어, 누구 있어요? 그 담당 그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 얘기를 갖다가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오거나이징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서강대학교에서 그 미디어 쪽 하시는 그 누구 있어요? 그 교수님 그분이 이제 그한 섹션을 또 맡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그래픽 디자인 전공으로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또 그래픽 쪽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좀 유명하신 분이고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엮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섹션이 네 개가 다른 그 추진 기관이 만들어진 거고 그 기관이 만들어서 이제 그 R&D 사업을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한 거죠. 3년짜리였거든요 사업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전시할 때쯤에 그래서 그 걔 이름을 이제 카멜레온 서페이스라고 했어요. 카멜레온이라는 게 색깔이 막 계속 변하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그 서페이스 그 매스가 카멜레온처럼 변형된다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카멜레온 서페이스라고 짓고 이걸로 이제 R&D를 하면서 전시까지 한 거예요. 3년 걸렸어요. 근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전시했던 그 작품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2D에서 3D로 변형되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베드로 막 연구했던 것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빛하고 그림자가 사람이 인지하는 거 관련해서 완전히 다 블랙이라고 하면 인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픽셀을 갖다가 키네틱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형상이 보이게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기 중에 보면 이렇게 매체가 있어야지 빛이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매체가 없기 때문에 빛이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 뭐 포구 같은 거라도 있으면 빛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이 빛이 편광이 일어나면서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어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비너스 얼굴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어가 30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키네틱으로 움직이면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막 이런 것들을 그 연구 과정 중에 이런저런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많이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빛하고 그림자 각도에 따라서 이제 명암이 다르게 보이는데 이걸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리고 보통 이제 R&D를 하다 보면은 원래 처음에 뭐 만들려고 했던 거를 결과적으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사업화가 잘 돼 성공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진행하는 과정에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하는 과정 중에 예상치 못했던 다른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오히려 되게 갑자기 막 꽃이 피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이 오브젝트 자체가 이렇게 회전도 되고 틸트도 되고 막 이런 식인데 이 서페이스가 입체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프로젝션 되는 영상은 3D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비디오 영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서페이스가 움직이는 거 하고 저 프로젝션 되는 영상의 그 데이터가 같이 싱크가 맞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막 접히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돌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거는 이제 트래킹 하는 거예요. 비디오로 해서 요즘에 뭐 블랙테일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오브젝트에다가 비디오가 트래킹에 따라다니는 거 그런 기술이 들어간 거고 근데 이제 이거 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원래는 이제 이건 이제 시작인 거고 이건 이제 평면에서 반 부조 정도까지만 하면서 그거를 한 건데 원래 계획은 이게 그 거의 환조 3D 입체 환조까지 만들어서 환조의 형태가 막 3D로 이렇게 변형되면서 비디오로 트래킹 시켜가지고 이거 갖다가 와 실물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 약간 저는 그 XR 시대로 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굉장히 XR 환경으로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XR 환경이라는 게 뭐 확장된 뭐 이런 단어로도 볼 수 있는데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현실하고 가상하고 섞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이미 거의 플랫폼만 놓고 보면 거의 지금 플랫폼이 거의 구축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컨텐츠가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원래 코로나 때문에 인프라 공사가 좀 늦어져가지고 5G가 좀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해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올해 내년 넘어가면은 내년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중하반기나 내후년 초반기 정도면은 그 원래 그 통신사에서 얘기하는 그 목표 속도 정도가 거의 구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상하고 현실하고 섞여 있는 리얼타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는 컨텐츠들이 완전히 그때 꽃을 피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걸 체감하지 못하는 뿐인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그렇게 가는 걸 갖다가 누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언택트 관련해서도 그 컨택트 갖다가 언택트로 약간 이렇게 개념만 바꿔서 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 뭐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게 혼재되어 있는 거.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뭐 미래주의 컨셉 아티스트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렸던 그 2010년도의 세상은 지금 현재 세상보다 훨씬 더 컨셉추얼했어요. 막 거의 막 우주선이 막 날아다니고 막 자동차가 막 그런 막 SF 영화에 나오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2020년인데 그렇게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바꿔가지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비용과 시간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뉴욕을 가봐도 한 20년 전에 뉴욕 가거나 지금 가거나 그럼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뭐 런던 가봐도 그렇고.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IoT 기술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통신 속도가 바뀌면서 가상과 현실의 소프트웨어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뭐 한 3, 40년 지났을 때 서울이나 아니면 뭐 뉴욕, 맨하탄 다시 가보면은 이렇게 사진 찍으면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별로 안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너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동시대성 가지고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컨텐츠들. 저는 그게 앞으로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 그래서 요즘에는 XR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크리처 된 3D 데이터로 크리처 된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POV가 있잖아요. 카메라, 이제 포인트 오브 뷰, 카메라 뷰에서 봤을 때, 이 3D 데이터하고 카메라 렌즈에 위치하고 연동을 시켜요.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POV가 움직이면은 이 환경이나 배경이 같이 3D 데이터로 같이 움직이는 걸 연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XR이에요. 근데 그런 거고, 여기에 이제 증강되는 거 있잖아요. AR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추가되면은, 예를 들어,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으면은, 이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배경이 가상 환경이 3D 데이터로 해가지고 똑같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건 가상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실물이죠? 그리고 제 앞에 증강된 가상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거니까 이거는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이게 실제 나인지 아니면 허상인지 막 이런 글들 있잖아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상,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컨텐츠가 만들어지니까 이건 가상이고, 나는 현실이고, 내 앞에 있는 건 또 가상이고, 이게 막 다 섞여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존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막 그런 거로 고민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건가? 예를 들어 그 자율주행만 해도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 기술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윤리적인 측면 때문에 되게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뭐 기술 막 지금 현재 기술 집어넣어 자율주행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막 지나가다 갑자기 할머니하고 애기가 딱 동시에 나타났으면 누굴 피해야 됩니까? 먼저. 그거는 이제 AI가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반 스트럭처는 발전이 많이 지금 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 AI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는 상태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사람은 그 철학적인 그 타당성이 있는가 윤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걸 항상 기준을 이렇게 세워놓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못하는 것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AI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 음, 그 GPU 같은 걸로 막 속도를 막 엄청 동시에 계산해가지고 인터랙션 시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원인 결과 이거 갖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게 동시에 움직여가지고 이걸 시간을 딱 단축시켜 놓은 건데 근데 그래서 뭐 무슨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왜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대답을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제 그 AI 쪽도 많이 그 사용되긴 하더라도 그게 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걸 갖다가 다시 입증하는 작업을 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 흐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뭐 현실과 가상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이제 이제 몇 주 전에 그 서울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라는 그 공모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작품을 냈어요. 근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동에 보면 코엑스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지금 현재 디스트리크에서 파도하고 막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그 SM 건물 위에 보면 이렇게 D자로 생긴 초대형 LED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년 초에 2월달 이후에 이제 그 미디어 아트 작품을 시연하는 그 공모예요.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서 한 건데 이렇게 저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출이 됐는데 이제 뭐냐면 내용이 이게
이거는 오픈을 아직 안 한 건데 지금 발표 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이 저는 이제 그 마을 옛날부터 그 마을이 보면 마을을 지키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당산나무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 나무의 역할이 뭐 그 마을의 역사하고도 같이 같다고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그 마을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기복신앙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웰컴 트리 같은 역할도 했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맞이하는 장소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게 저는 이제 이 코엑스가 여기가 좀 스팟이 좀 사람들이 많이 그 그래도 좀 관심을 갖는 스팟이잖아요. 장소가 여기에 이제 그런 올해 한 몇 개월 전에 그 불국사에 갔어요. 불국사에 한번 초등학교 때인가 가보고 안 가봐가지고 불국사 석굴암을 제가 한번 다시 가봤어요. 근데 그 맨날 그 동전 보면 여기 다부탑 속가탐 나오고 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시 제가 지금 다시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조형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석굴암 불국사 안에 들어가는데 왼쪽에 보니까 진짜 막 거의 막 천년 묵은 그 소나무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딱 있는데 이거 너무 멋있는 거야 나무가 이 공간의 그 역사하고 같이 이렇게 숨 쉬는 것 같은 그런 나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런 나무를 이렇게 여기 이 장소에다가 살아 움직이는 가상 실제하고 섞여 있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XR 개념에서 개념을 넣어가지고 이 나무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제 어떤 그 포인트 오브 뷰가 예를 들어 제가 그 지정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이 나무를 보면서 움직이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입체로 실시간으로 입체로 인지가 돼요. 그리고 저 나무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들이 그 클라우드 데이터 같은 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날씨 정보 같은 게 저 나무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키워드 같은 것들이 반영된다든지. 근데 작년에 그 동대문 DDP에서 레피가나돌이라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AI 그 미디어 파사드 작업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를 갖다가 작품에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시간으로 이게 인터랙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작품은 그것까지는 못 갔어요. 이 오브젝트가 실시간 베이스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도 조금 해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아직 작업한 게 아닌데 개념적으로 이게 가능은 한 것인가 정도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지 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거짓말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야지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출을 하는 거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 좀 다시 드리자면은 저는 그 인디비주얼 같은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요즘 공산주의도 아니고 집체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공공의 내가 퍼블릭한가 아닌가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봉준호 감독이 시상 소감할 때 되게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다 들으셨을 텐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뭐 세계적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뭐 저는 뭐 그 말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인디비주얼한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개인의 그 공간 큐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게 보존이 되고 있어야지 그게 그런 그 셀들이 합쳐져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지금 이제 입시 제도도 그렇고 너무 막 순위 매기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1등부터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저기 목표가 있고 자 이제 여기 땅 그러면 이제 그쪽을 향해서 다 가는 거라서 100명이 뛰면은 1등부터 100등까지 나오는데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다른 방향으로 뛴다 그러면 제가 1등이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고민해 보고 그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하면은 저는 굉장히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자신 없는 분야에서 제가 가서 그
순위 스타트를 해라라고 하면은 저도 거의 꼴등이겠죠, 꼴등. 잘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그 개개인마다 좀 다른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목표를 잡은 다음에 스타트를 끊으면은 거의 1등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거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셔도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건데 그냥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